본론 탑핑의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다공증이 무엇이고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지 되고 골다공증의 증상이 뭐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을 입으로 먹었다. 입으로 먹으면은 위장관에서 위와 위산에서 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효소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포털베이니까 가니까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된 약물은 우리 몸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약물이 그냥 먹은 약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물은 우리 간에나 소장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다른 약물로 변해가지고 배설이 빠르게 되거나 아니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는 흡수되지 않는 약물들은 변을 통해 가지고 나갑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특히나 소장에는 약물을 먹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체는 양이 딱 얼마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를 먹었다고 그것이 다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난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캐네디안 락키 마운틴 가가지고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고 약을 파시는데 그 아사이베리를 파시더라고요. 아사이베리를 파시는데 뭐 6배 농축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금을 이제 그거를 파시는데 6배 농축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3배 농축된 것보다 흡수가 더 우리 몸에서 빨리 흡수가 되느냐? 그거는 노바디 노츠. 왜냐면 수용체 양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농도가 세다, 농축이 많이 됐다고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고 먹는 대로 다 배설이 돼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약물은 위에서 위산에 의해 가지고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또 캐네디안 락키 마운틴 할 때 무척이나 비싸게 앨부민 파우더를 넣어 팔더라고요. 앨부민 파우더를 파는데 저 절대로 그거는 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어떻게 제형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앨부민을 우리 지가 먹으면 위장관 내에서 그냥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냥 단백질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앨부민 약을 뭐 식품으로 먹는다. 그거는 결코 돈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흡수된 약물들은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간에서 아니면 소장에서 이제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퍼지고 난 다음에 키드니, 심장에 의해서 유린으로 배설이 되고 또 위장관에서 흡수되지 않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변으로 배설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관계는 없는데 제가 슬라이드는 너무 중요해서 안 넣을 수가 없어서 넣었는데 모든 약은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없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 물론 효과가 아주 그러니까 이거 되나? 이거 포인트 없어요? 소장님? 포인트?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용량이 낮으면 사실 약효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용량이 많아지면 약효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약효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대신에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CBS를 갔습니다. 뭐를 사러. 그랬더니
그 종업원들 자기네 둘이서 막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막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타일런을 2,000ml를 먹었대.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거 보는데 저도 속으로 야, 제가 죽으려면 뭔 짓을 하냐. 2,000 먹었다가는 간에서 그 타일런을 굉장히 세이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우리 막 집어먹잖아요. 근데 그게 농약껏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은 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약은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다. 그거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관계가 없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넣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다공증의 별명이 조용한 돌이에요.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조용한 돌이에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 이제 저부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면은 그 종합검진을 받다가 보면 의사가 당신 골다공증에 걸렸습니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딱 골절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을 가서 봤더니 골다공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골다공증인 것을 모릅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무엇이냐?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 뼈가 칼슘으로 이루어졌는데 칼슘이 우리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정상의 뼈는 저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골다공증의 뼈는 저렇게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손실이 칼슘이 자주 빠져나가면서 뼈가 엉성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이 와도 넘어지면은 골절이 생깁니다. 근데 골다공증을 골다공증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본인들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모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도 키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키가 줄어들거나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은 앞으로 이렇게 부러지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 노인네들 이렇게 부러지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아니면은 이렇게 골절에 의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갱년기에 접어든 한국 여자들이 골다공증 환자가 몇 퍼센트쯤 될까요? 혹시나 아시는 분? 몇 개스? 80%인데 50%? 90%? 비슷! 지금 그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보면 한국 여성 중에서 갱년기 들어서 사람들 중에는 한 60% 정도가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남자는 골다공증이 안 걸린다. 걸린다. 남자도 골다공증이 걸립니다. 여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남자분들도 걸리시는데 골다공증은 남자들도 걸립니다. 안 걸린다. 골다공증은 모든 인종과 민족과 여성과 남성들한테 다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기는 하지만
어린 사람들도 연령과 상관이 없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지구촌교회 다니는데 지구촌교회 옛날에 셀모임 같이 했을 때 젊었을 때 40조 넘은 저희 여자친구가 저 셀 멤버가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약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꼭 나이가 많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여자들 중에서도 우리처럼 아이시안, 백인들. 근데 확률적으로 흑인이나 흰수염의 여자들은 뭐 그 사람들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낮습니다. 걸릴 확률이. 그리고 골다공증은 남자들도 70세 이상이나 골다가 낮아져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태를 나보면서 느끼는 게 골다공증은 저희 여기 계신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골다공증 걸릴 저를 포함해서 확률이 무지 높아요. 왜냐면 우선 여기 보면 이렇게 다들 이제 아주 뼈대가 가느시고 체중이 날씬하신 분들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높고 또 이제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뭐 위절제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위장관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칼슘을 우리 먹거나 아니면 먹을 수 없을 경우에 많이 먹을까 할지라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고 또 바이타민 D 결핍이 되는 경우에요. 바이타민 D 결핍이 되면 바이타민 D는 우리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굉장히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피부나 이런 데서 활성 바이타민 D가 생성이 줄어들어서 이제 바이타민 D 결핍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제 여성들, 저를 포함해서 여자들은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면 에스트로겐이 골밀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릴 확률이 있고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면 70이 넘어가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골다공증이 남자분들도 걸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약물 사용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나 여기 계실지는 모르고 심장에서 스테놀 넣으셨다거나 스테놀 넣으시면은 항응고제 헤파린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경우에는 약물로 인해서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에 의해 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 먹을 때 칼슘을 덜 먹거나 아니면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거나 운동 안 하시거나 술, 담배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과다한 이제 술을 많이,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뼈의 형성을 줄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뼈는 우리가 이제 뼈가 있잖아요. 이 뼈는 그냥 딱 있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생 뼈는 생성이 되고 파괴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뼈는 생성이 되고 뼈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뼈가 또 이제 파괴가 되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파괴되는 건 어디로? 그냥 배설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 뼈가 파괴되고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밸런스에 의해서 골밀도가 결정이 되는데
애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까지는 이 파괴되는 것보다는 생성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골밀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뼈도 자라고 이제 막 이러는데 이제 그래서 30대까지는 그 골밀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파괴와 형성의 이 밸런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골밀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들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면서 그 밸런스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생각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분들도 나이가 되면은 골다공증이 걸린다라고 맞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조금씩 줄면서 남자들은 골밀도가 30대 때보다 한 20-30% 나이가 들면 한 줄어든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 경우는 그 폐경돼서부터 이제 확 떨어졌다가 골밀도가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서서히 이제 조금씩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골다공증의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뼈 생성을, 뼈가 파괴되는 걸 되도록이면 줄이고 생성하는 걸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보통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 막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여자 남자들 10대, 20대 때 뼈가 골밀도가 막 좋아질 때인데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면서는 막 그때 더더욱이나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뭐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운동 부족이고, 그러니까 골밀도가 사실 그때 가장 확실하게 이걸 해놔야지 되는데 해놓지를 못하고 골밀도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린 낮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하여간에 그러게 과도하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이제 20-30대 때 딱 이제 그렇게 골밀도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 지나면서 갱년기 들면서 조금씩 골밀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그거를 가장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 섭취하면서 칼슘 충분히 제대로 먹고 중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햇빛 쏘이는, 근데 사실 한국 분들 저부터도 햇빛 쏘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햇빛 쏘이면서 바이타민 D 충분히 이제 섭취하고 술, 담배 줄이고 해야지 되고, 중요한 거는 근데 골다공증이 그러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의사랑 어떤 식으로 이거를 골밀도를 확 떨어지는 거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것도 의사들이랑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넘어지면, 아까 저희 형님 넘어지셨는데 얼굴만 다치시고 너무나 다행인데, 만약에 넘어지셔가지고 연세가 돼서 넘어지면은 뼈가 아주 바스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칼슘이 이렇게 빽빽하게 했을 때 넘어지면 딱 부러지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넘어지면은 엉성한 뼈가 완전히 바스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그 치료는 확실히 하셔야지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점점 초기 증상에는 키가 살짝 줄어들고 심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허리가 많이 굽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그게 골다공증인지. 근데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굽어지고, 보통 우리가 50대에서 70대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맨 먼저 골절이 나는 게 손목입니다. 손목이 골절이 제일 먼저 심해지고, 그 다음에 70대, 80대가 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으로 넘어지면 이 척추나 골반이 나가는데, 제가 FDA에 있으면서 이 골다공증 우리가 치료제를 승인하면서 우리끼리 한 얘기는, 뭐 이거는 어디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끼리 한 얘기는, 보통 노인네가 저를 포함해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골반이나 척추가 나가면 보통 6개월로 잡아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웹사이트 그런 거 정보는 아닌데, 우리끼리 이제 우리 FDA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보통 그런 경우에는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나 여기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검사해보신 분? 검사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네. 보통 이제 골다공증 하면 이제 덱사 검사한다고 덱사 검사한다는데, 여기 이렇게 밑에 그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 올리고 척추 이거 찍고 여기 이렇게 다 찍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덱사 검사를 하시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덱사 검사하면은 이렇게 덱사 검사해가지고 리포트 나오면은 -1, -2, 뭐 -2.5, -3 이렇게 이게 나와요. 이게 T-스코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그 30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대 가장 골밀도가 높다는 평균에 대해 가지고 나의 골밀도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T-스코어라고 그러는데, T-스코어가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밀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보다 -1 정도 되면 정상이라고, 뭐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에서 -2.5 그러면은 골 감소증, 그래서 오스테오피니아, 영어로는 오스테오피니아.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오스테오피니아 골 감소증을 접하고, 그 다음에 -2.5를 넘어가면은 골 다공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아직 골다공증 검사를 안 하신 분들,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그러면은 국제 골밀도 학회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된다. 나와 있는 게 폐경의 공명기 여성이거나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가 있는 70대 미만의 남자분들, 70대 이상의 남자분들은 무조건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야 되고, 골다공증 검사를 약을 먹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조금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골다공증 덱사 검사는 하셔야지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은 해요. 왜냐면 제가 약간 골 감소증, 오스테오피니아가 있는데,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안 먹고 내가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의사랑 니고시에이트 하면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덱사 검사를 합니다. 이거 유튜브 나오면 안 되는데.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다공증의 치료는 좀 골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는가 하는 게 치료의 목표인데, 보통 칼슘 보충하고 운동은 필수, 머스트긴 하지만 이걸로만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에 치료하는 보통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 식이요법을 보면 칼슘 성인 남자나 갱년기 전에 여성인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800mg 칼슘을 먹어야 되고 갱년기 후 여성이나 모병의 남자분들은 1000에서 1500mg의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얘기 하다 보면 저는 사실 칼슘 여기서 혹시나 칼슘은 피를 못 먹을 그거 보면 소화 안 되는 분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속이 쓰리고 막 이런 분들 분명히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칼슘 배우비가 세요. 배우비가 세요. 그치 온갖 거 다 생기죠.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애처럼 젤리를 먹거든요. 칼슘 젤리. 아, 칼슘 젤리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젤리 먹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가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젤리를 얻어놨거든요. 거기 용량이 하루에 2개 먹으라고 써있어서 딱 봤더니 2개 먹으니까 500밖에 안 돼요. 50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제가 멀티비타민을 먹으니까 500 있고 500 그러니까 그 멀티비타민에 칼슘 들어있고 저도 있으니까 500을 먹으니까 괜찮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게 계속 먹었어요. 근데 제가 멀티비타민 어느 날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 125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확실해도 멀티비타민을 종합비타민을 드시고 이제 칼슘 피를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멀티비타민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멀티비타민의 칼슘 양이 얼마인지. 그러고서 되도록이면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칼슘을 2알 먹으러오는데 멀티비타민은 120밖에 안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부터는 3알씩 먹습니다. 거기서는 2알 먹으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드시는 멀티비타민하고 칼슘이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카페인이 그런 커피도 있고 티도 있고 이제 그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저하합니다. 굉장히 줄여요. 그러니까 근데 칼슘 그 커피나 티를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저는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커피는 아침에 먹고 칼슘 티는 밤에 저녁에 저녁 먹을 때 먹는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마실 거면은 아침에 드시라. 그러니까 그러면 카페인이 왜냐면은 저녁 먹을 때까지는 우리 몸에서 농도가 확 떨어지니까 커피는 아침에 드시고 칼슘은 저녁 드시고 저녁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칼슘이 카페인이 칼슘 흡수 저하하는 거를 그래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짜게 먹으면은 소변을 통해서 칼슘이 나오는 거는 뭐 많이 아실 거고 단백질도 적당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바이타민 D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서 이제 자외선을 통해 가지고 바이타민 D가 형성이 되는데 바이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이제 고칼슘 혈증이나 고칼슘 뇌우증에서 심장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의 사람들은 포함되라요. 근데 이제 갱년기 보통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갱년기 있는 사람들은 600에서 800 IU. 1000ml 먹는 거. 너무. 근데 바이타민 D가 1000ml 드시면 혹시나 멀티비타민 드시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근데 IU하고 밀리그램하고 그게 편식 각수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바이타민 D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이타민 D하고 나오면은 거기가 가는 경우에는 IU를 나와요. IU가 400 IU.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는 인터내셔널 유닛인데
그거가 이제 컨버트하는 게 있는데 가끔가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요. 단위가. 예. 근데 그거를 보니까 IU는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는 뜻이고 밀리그램은 밀리그램이고 근데 보통 바이타민 D 같은 경우에는 IU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비타 내가 바이타민 D를 따로 먹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ml를 먹는데 멀티빈에서 또 500이 또 있다. 그러면 1500이면 조금 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바이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사가 당신은 바이타민 D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락이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사들이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수분 사면 거기다 나와요. 근데 만일에 그런 거 없이 제가 어떤 사람 막 이래가지고 뭐 1000, 2000, 3000 그거는 정말로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건 뭐 마지막 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뼈째 먹는 병어리나 뭐 멸치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또 열심히 먹고 있고 또 너무 먹게 되면 어떻게 예? 너무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여기 아빠 있잖아. 그 과자, 섭취, 인삼에. 고 혈심 혈증이나 그 요증이 있어가지고 비가지고 신장이 가지고 완전히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속이 쓰리다는 거는 무슨 증상이에요? 너무 섭취 흡수가 안 되는 경우. 그 사람한테 저는 철분도 잘 못 먹어요. 철분 먹으면 변비되거든요. 시금치도 그거. 근데 음식으로 먹는 거는 괜찮아요. 음식으로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옛날에 미국 가가지고 모를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종합 비타민 저는 먼데이 야구까지는 먼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드실 때 그거를 먹으면 손이 얹힌 것처럼 먹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을 드실 때 자기한테 안 맞는 게 있어요. 거기는 염을 붙이는데 염이 내 몸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맞는 거 속이 묵주룩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근데 주로 칼슘은 덩어리가 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근데 일본 회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무슨 이름이 뭐더라. 그런 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흡수가 잘 돼. 그러고 아까 골다공증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제가 3개 있다고 했는데 이제 식이요법을 했고 운동요법에서는 수영은 이게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체중과 운동을 해야지만 골다공증 때 이제 골밀도가 좋아지는데 수영은 물에 있는 부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좋을지도 몰라도 골다공증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이제 웨이트베어링 엑서사이즈로 뭐 산보나 등산 그러니까 우리 등록해서 월요일날 등산하시고 탁구도 치시고 또 제가 라인 댄스 열심히 하는 게 이게 골다공증 안 걸리려고 라인 댄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라인 댄스 우리가 아까 오늘 오전에 한 줌바 같은 그런 웨이트베어링 엑서사이즈를 하셔야지만 골다공증은 예방하실 수가 있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에 패배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넘어지서 예를 들면 고강도 어떤 게? 예를 들어가지고 댄스를 신다거나 테니스 같은 거. 막 이렇게 뛰다가 넘어지면은 요새는 피클볼 요새 미국에서 피클볼이 말도 못하게 유행이네. 유행이잖아. 피클볼 굉장히 유행인데 피클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무서워서 안 해요. 혹시 볼 잡으려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고강도 엑서사이즈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덤벨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무거운 거 하시려거나 이제 이러시면은 3파운드 잘 아까 이제 골다공증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아직 괜찮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뼈는 살아있는 거라고 파괴가 되고 형성이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파괴를 막는 거 약이 두 가지가 약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전에 의해 가지고 그 생성을 도와주는 거, 또 파괴를 막는 거 두 종류가 있고. 우리 보통 골다공증 하면 맨 먼저 우리가 골다공증 덱사 검사해가지고서는 T스코어가 -2.5 넘어가면 의사들이 맨 먼저 권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뭐 포사믹스 이런 걸 맨 먼저 권해요.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 포사믹스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액토널, 보니바 아니면 그 리플렉스 이런 것들은 다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속하는 약물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포사믹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필, 그 다음에 액토닐 같은 경우는 위클리나 먼틀리 필. 그 보니바 이제 아이발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아이비 주사 맞는 거.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고 이제 졸렌드로네이트,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IV 인퓨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IV 빼놓고 이제 주사제 말고 우리가 먹는 약을 했을 때 그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무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물량만 드셔야 돼요. 물. 다른 거나 먹으면 흡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커피나 주스나 뭐 티나 다 안 되고 이런 약물을 드실 때는 확실하게 물로만 드셔야 돼요. 물만 드시고 보통 약을 드실 때는 30분에서 60분 전,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양치하고 약부터 딱 먹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60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걸 공복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빈속에. 건강입니다. 완전히 빈속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 이거 빈속에 먹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약을 먹으면은 이 식도 내막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약 먹고 눈 뜨자마자 약 먹고 약 탁 먹고 1시간 동안 약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또 누워서 누우셔. 그럼 큰일 납니다.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거 완전히 여기가 얼싸 생겨요. 이게 완전히 식도 얼싸 생기니까 이 약을 드시고는 꼭 이렇게 앉아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일어나서 움직이시든가 이러셔야지. 약 먹고 나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눕는다. 그러다가는 정말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 약에 대한 거죠 지금 이거는? 다른 거 아는 사람은 골다공증 치료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이거 먹는 방법이 그렇다면 예.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근데 사실 제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골다공증 맨먼저 걸리면 의사들이 처방이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커먼리 프리스크라이브드 메디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여자건 남자건 이렇게 삼키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은 식도나 위에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여기가 이제 얼쏘가 생기거든요. 그러고 이제 칼슘 수치가 낮은. 근데 사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허벅지뼈 여기에 이렇게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이 종류의 약이 우리 몸에서 뼈 속에 굉장히 오래 있어요.
이게 그 우리 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저번에 1년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약을 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먹고 한 4, 5년 먹으면 의사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드럭 할러데이 해가지고 1년 이래 보고 뭐 기간은 의사가 덱사 검사해가지고 골밀도 검사해가지고 하겠지만 그 드럭 할러데이를 웬만하면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이것이 확률이 참 높아져요. 그러고 이 오스티오네클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요 턱뼈가 괴사가 될 수 있는 그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기는 한데 굉장히 언럭키, 정말로 언럭키 하면 이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FDA에서 이 포사맥스나 이 포스프레이드 이거 사실 이게 제가 담당한 약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모든 약을 하면은 베네핏 리스크 레이쇼를 따지잖아요. 근데 이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이 계통의 약들은 분명히 물론 이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베네핏이 훨씬 많은 걸로 임상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오스티오네클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치과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뺀다거나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사실 의사랑 이게 뼈 네클로시스가 오스티오네클로시스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의사랑 조금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 다음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디너스맵. 디너스맵은 이것도 이제 뼈가 파괴되는 거를,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 생성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뼈가 파괴되는 거를 막는 건데 똑같이 디너스맵도 똑같이 뼈가 파괴되는 거를 막는 그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피하기, 서큐 주사를 맞는 건데, 근데 이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속에서 오래 저장이 되기 때문에 드럭 할러데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반년이나 2년 의사랑 상의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너스맵 같은 경우에는 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럭 할러데이, 제가 저번에 일단 잘못 가르쳐드렸어요.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디너스맵 같은 경우에는 드럭 할러데이가 있으면 안 돼요. 드럭 할러데이가 있으면 안 되고, 만일에 드럭 할러데이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물로 대체하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똑같이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마찬가지로 디너스맵은 이 허벅지뼈 골절이 될 확률도 있고, 오스티오네클로시스 이것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약은 독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주사를 맞으시거나 약을 드실 때는 항상 의사라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기에 멜락스펜 이게 일종의 홀번제거든요. 홀번 애널로그, 그러니까 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약물인데, 이 다른 내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못 먹겠다, 그리고 디너스에 주사 맞고 싶다. 그리고 멜락스펜 이게 에스트로겐 종류의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에스트로겐을 사실 근데 또 두 번째 홀번 에스트로겐은 사실 갱년기 우리 또래는 그 에스트로겐 드시면 안 돼요.
의사들이 이거는 그 추천하지 않는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브레스트 캔서 영어 때문에. 그런데 그 앨럭스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골다공증이 뼈가 파괴되고 생성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이제 그 파라카이브 호르몬 계통의 동화작용제, 이거는 뼈 형성을 도와주는 약이에요. 이거는 주사제입니다. 이거는 매일 자가주사 본인이 매일 에브리데이 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골다공증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조심을 하고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도 이게 골밀도가 떨어진 거는 참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골다공증을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거. 왜냐면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정말로 본인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롭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엉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그거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매주시하실 때는 사실 이거 조금 지팡이나 이거는 자존심이 생겨서 이거 못하시겠다고. 근데 이거 자존심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조금 불편하시고 약간 다리에 힘이 없다, 조금 힘드시면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이 신발 보실 때 신발에 요새 많은 신발이 밑창이 아주 매끄러운 게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밑창이 그래도 조금 이제 미끄럼 방지에 있는 거를 사시고, 바닥이 미끄러울 때는 모더보다는 좀 작은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저도 요새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젖은 낙엽 하면은 그냥 쫙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젖은 낙엽을 밟지 않으세요. 밟지 않도록 조심을 해요. 정말로 젖은 낙엽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보통 이제 사람 집마다 알겠지만, 어느 집은 카펫이 깔려 있고 어느 집은 하도 그러니까 레미네이트로 돼 있는 집들이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은 그 실내야 그때 슬리퍼 말고 운동화를, 슬리퍼 했다가 넘어지면 정말로 슬리퍼도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실내화, 운동화를 또 실내화를 노력을 하시고, 특히나 하드우드라 레미네이트 플로가 있는 사람들은 양말이나 스타킹을 정말 쫙 넘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신지 마시고, 보통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하도 했으면은 이제 그 에리어 러그나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거까지 밑에가 고무판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가 돼 있는 거를 사셔가지고 까셔야지, 그냥 이쁘다고 그냥 데코레이션 한다고 그냥 딱 이렇게 이쁜 거 하면은 그거 쫙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는 만약에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이뻐서 샀는데 밑에가 고무판이나 이게 미끄럼 방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따로 사셔가지고 방지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양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면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예방할 수 있는가. 그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목욕탕이나 그 미용실에서는 그 매트 가시는 있습니다. 그거는 머스트. 거기 미끄러졌다가는 정말로 큰 고생을 하시니까.
이제 마침말 보면은 골밀도는 손 쉴 때보다는 골밀도가 손 쉴 때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골다공증의 예방에는 위험 요소를 피한다. 그러면 술을 음연이나 이런 거 피하고 적당한 칼슘, 바이타민 D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바이타민 D와 칼슘 계속해서 드시고,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 꾸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고 라인 댄스 열심히 하시고 주민도 하시면서 이런 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오스티오피니아나 오스티오포로시스 백사 검사했을 때 나왔다. 그러면 버티지 마시고 약을 드셔야 돼요. 그거는 버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약을 드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부터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약간 어지럽거나 아니면은 이제 눈이 이제 초점이 잘 계단 내려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이게 헷갈리게 그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되도록이면은 19조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디노스백을 오래 드시는 경우에는 치과 가실 때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실 때 의사랑 꼭 상의하셔가지고 이 오스티오네크로시스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대비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